규모가 네. 무려 2조 달러짜리. 2조 달러? 2조 달러? 북한에 2조 달러가 있어요? 2조 달러면 3천조 원 정도 되죠. 북한에 그런 돈이 있어요? 이 사기극의 실체, 우리 김진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러셀 킹을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 바레인 왕실과 또 영국 재계 그리고 영국의 이 축구 구단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남자였습니다. 정말이지 이제 대단한 남자였죠. 대단하네.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 아랍에미리트의 재벌 만수르가 영국 프리미어 구단을 인수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구단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오일머니가 영국에 어떻게 투자하느냐라는 이 왕실의 재산과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던 그 시점에 러셀 킹이 두둥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하마드 국왕이 있었던 바레인 왕실의 자산을 관리하는 총 자산 관리인이 러셀 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레인 왕실의 자산이 얼마였냐면 3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41조 원입니다. 그러면 41조 원을 주물락주물락하는 이 자산 관리인 러셀 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영국에서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퍼스트 런던이라는 은행이 이 러셀 킹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러셀 킹이 퍼스트 런던 투자은행에 찾아가서 내 뒤에 바레인이 있는 거 아시죠? 어마어마한 바레인 왕실 투자를 퍼스트 런던에만 독점적으로 약속하겠습니다. 대신 저에게 지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퍼스트 런던이라는 투자은행이 영국에 굉장히 건실했고 유명했던 은행이었거든요. 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41조 원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오일머니만 들어온다면 퍼스트 런던은 영국을 넘어서 유럽 전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려 투자은행의 지분 49%를 러셀 킹에게 넘깁니다. 투자은행의 지분 49%를 러셀 킹에게 넘깁니다. 49요? 네, 동업자가 된 거예요, 사실상. 같이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퍼스트 런던 입장에서도 바레인 왕실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투자되면 손해볼 장사가 아니었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어쨌든 러셀 킹의 2008년도 이 영국에서의 첫 투자 사업이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러셀 킹이 눈을 돌린 게 나도 만수르처럼 축구 구단, 영국 축구 구단에 러셀 킹이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4부 리그에 있었던 노츠 카운티 구단을 러셀 킹이 사들입니다. 그래서 노츠 카운티 구단의 구단주가 러셀 킹이 되게 됩니다. 이거 지금까지 진짜인 거야? 아무도 몰라 지금. 진짜요? 성주 씨가 영국에서 유학했으니까 그렇죠. 예. 이 노츠 카운티가 굉장히 유래된 구단이잖아요. 사실 이 구단이 되게 유명해요. 왜냐하면 1862년도에 창단된 구단이에요. 잉글랜드에서는 가장 오래된 구단이에요. 러셀 킹이 이 노츠 카운티 구단을 사들이면서 이렇게 언론에 공표를 합니다. 4부 리그 팀을 1부 리그로 내가 올리겠다. 내 뒤에 바레인 있고 내 뒤에 퍼스트 런던 은행이 있다. 근데 아무리 바레인 돈이라 해도 4부로 1부로 올리는 건 그거는 돈질의 끝을 가야 하는 건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러셀 킹이 누구를 내세운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 당시 유럽 축구 리그의 감독 중에 명장으로 꼽혔던 스벤 예란 에릭손 감독을 말도 안 돼. 영입합니다. 감독을요? 에릭son 감독은요 스웨덴 출신인데 영국 국가대표 감독이에요. 어마어마한 전설적 인물이에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주셨고 우리에게는 2002년 월드컵 때 영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대한민국에 온 영국의 감독으로 더 유명하죠. 맞아. 당시에 이 영국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외국인에게는 단 한 번도 맡긴 적이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스웨덴 출신의 외국인 감독을 영국 국가대표 감독으로 임명할 정도로 이 에릭손의 감독으로서의 위상은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이 에릭손 감독을 단장으로 러셀 킹이 영입을 한 겁니다. 에릭손이 그때 단장을 맡으면서 기자회견도 했어요. 그 영상도 저희 이만갑이 구했습니다. I chose a little bit difficult way to do it, I think. It will take some years. I think it's maybe the biggest challenge
football challenge in my life. 우와, 구조를 하시네. 에릭손에게 러셀킹이 그러면 영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내 뒤에 바레인 왕실에 재산이 있는데 바레인 왕실의 어마어마한 이 구단에 대한 투자를 내가 약속하겠다. 실제로 일부에서 뛰던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을 이 노츠 카운티로 영입시키기도 해요. 몇 년 안에 내가 일부 리그 올릴 수 있다. 그런데 러셀킹 입장에서는 딱 보니까 좀 욕심이 생기는 거야. 영국 땅이 너무 좁네? 좁아. 유럽 땅도 좀 좁아. 좀 전 세계로 더 나가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러셀킹의 눈에 띈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왜? 러셀 스티븐 킹이 다시 여기서 막장 드라마와 같은 전개로 북한으로 가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러셀킹의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아까 보세요. 은행한테 약속했던 것, 그다음에 에릭손 감독한테 약속했던 게 똑같은 겁니다. 조금 있으면 바레인 왕실에서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입금될 거다. 아직 입금 전이구나. 라는 건데 이게 입금하기로 약속한 날짜가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났는데 차일피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뭔가 냄새가 나. 그 이유가 뭘까? 왜 바레인 돈이 입금이 안 될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게 다 사기였다. 사기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은행이 분명히 검사를 했잖아. 지난주에 다 했다며. 49% 주고. 은행은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했을 텐데. 은행도 속았고 구단도 속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바레인 왕실의 자산 관리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레인 왕실의 돈이 들어올 턱이 없었던 거죠. 또 중동이라는 나라가 되게 이제 왕실이 있다라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불투명해요. 확인도 안 됩니다. 우리 같으면 딱 조회하면 금방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왕실 재산 이걸 누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비밀리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밀에 쌓여 있기 때문에 사실 사기치기 굉장히 최적의 조건인 거죠. 그래서 러셀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통할 수 있었던 거죠. 러셀킹의 진짜 정체는 자동차 보험 사기 등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기꾼이었습니다. 와, 범죄 이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사기가 들통나는 걸 막기 위해서 안 되겠다. 크게 사기 한 판 쳐야겠다. 그 대상이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가장 좀 폐쇄적이고 맞아요. 좀 비밀스러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저 너무 궁금한 게 사실 접근하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텐데. 그렇지. 아니 거기에 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거기 뚫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러셀킹 얘기가 참 재밌잖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얘기는 사실 지금부터예요. 뭐죠? 말씀하신 것처럼 러셀킹은 북한과 연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도 뭐 러셀킹을 알아야 접근을 하죠. 러셀킹 입장에서도 북한하고 좀 알아야 접근을 해서 사기를 치든지 말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러셀킹이 머리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북한을 낚기 위해서 몇 단계 사기 장치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러셀킹이 북한을 상대로 설계했던 사기 전법을 제가 판넬로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뭔가 북한을 유혹할 만한, 북한을 혹할 만한 연결고리를 만들라. 러셀킹이 작업을 들어갑니다. 자, 희대 사기꾼 프로젝트. 첫 번째로 그래서 러셀킹이 만든 게 바로 뭐야? 2009년에 스위스 코모더티 홀딩스 SCH라는 광물 회사를 차리고 나서 북한에게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광물회사 오너인데 사실은 뭐 북한 쪽 광물에 관심이 있어 라고 간접적으로 1 쿠션, 2 쿠션, 3 쿠션으로 북한 쪽에 자꾸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와. 아니 사실 이 북한 하면은 혹하게 하려면은 뭐 무기 회사나 아니면 유리 회사나 이런 쪽으로 하는데 광물 회사는 왜 광물을? 북한은 돈도 없고 쌀도 없잖아요. 다 없는데 유독 많은 게 있어요. 바로 지하 광물이죠. 그래. 제가 살았던 부산에서만 해도 그 철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갔었는데 철뿐만 아니라 우라늄이라고 하죠. 그것도 상당한 양이 매장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가 2000년대였는데 2000년대만 해도 북한은 미지의 땅 그 자체였어요. 정보가 없다 보니까 사기치기 너무 좋았는데 이때 당시 그런 뉴스가 나와요. 북한의 지하 자원 가치를 이제 3,000조 이상으로 본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말이 이 러셀킹에게 엄청나게 혹했던 정보가 아닌가.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접근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러셀킹이 아마 북한에 대해서 조금 많이 잘 알아보고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러셀킹이 2009년 정도라고 이제 했었는데 북한이 그때 막 핵 개발도 막 엄청 열심히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재를 많이 받을 때였고 그리고 북한에서 또 2009년에 또 뻘짓을 하는 게 있는데 화폐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화폐기요. 네, 그래서 원래 안 좋던 경제가 이제는 정말 파탄이 나서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도 이제 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제 뭐라도 잡기를 이제 구멍줄이 나오면 이제 뭐라도 내려오면 동아줄을 잡을 상황이었는데 이제 딱 러셀킹이 그걸 겨냥한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도 주경 씨 말했던 것처럼 야 그래 그 우리 광물 좀 비싸게 사주고 좀 우리한테 뒤로 좀 보상도 해주고 하면 달러도 들어오고 좋겠네 라는 니즈가 지금 딱 맞아 떨어지던 그런 시대적 분위기였는데 문제는 아니 뭐 광물회사를 차려서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사기를 치려면 호구가 있어야죠. 호구로 잡아야 되잖아요. 네. 북한 사람이랑 좀 연결이 돼야 러셀킹도 사기를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러셀킹이 안테나를 돌립니다. 아 누구 만만한 북한 사람 호구 없나? 라고 보던 중에 어마어마한 인물이 러셀킹의 눈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오세현이라는 인물인데 오세현? 이 오세현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유명한 인물이냐면 예. 저보다는 더 고영한 박사님이 잘 아실 거예요. 아니 처음 들어보는데요? 오세현이라는 게 이제 북한에서 사실은 뭐 장성택과 거의 어깨를 당당히 걸을 만한 오국렬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사진에 나오는데 오국렬은 오진우라고 다 아시죠? 북한 한국에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라는 사람 알더라고요. 군대 말아먹은 네. 인물. 오진우가 인민무력부장 할 때 총참모장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두 사람을 싹 견제하면서 충성 경쟁을 시켜요. 그래서 김정일이 군부에서는 가장 가까운 측근이 바로 이 오국렬과 오진우, 요 당 쪽에서는 장성택, 요 세 명이 당과 군부의 최측근 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아들을 잡았다고? 왜냐하면 당시 이제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의 당시 핵심 실세가 바로 오세훈이었거든요. 와 이건 크다. 이게 오국렬 하면 북한 사람은 정말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했는데 유명한 거 플러스 권력도 있었어요. 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오국렬한테 딸이 있었는데 딸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거든요. 딸이 사망하고 나서 북한 전역에 법령을 하나 내렸어요. 뭔데요? 뭘까요? 법령. 자전거 여자 금지. 바퀴를 다 빼라. 바퀴를 다 빼라. 똑같은 말이죠. 비슷한 거예요? 자기 똑같은 못하게? 거죠. 네. 북한의 전 지역 여성들은 자전거를 타지 말라는 금지령이 내려진 나 지금 농담을 한 얘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한동안 여자들이 자전거를 탈 수가 없었어요. 이 오국렬 딸 사망 이후로 자전거를 여자는 타지 못하게 하지 한다고? 말라고 해서 바로 네. 김정일의 지시로 여자들은 자전거를 못 타지 탔어요. 말라고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전거를 아니 자전거 합니다. 타다가 사고 나서 죽었게 망정이지 밥 먹다 체해서 갔으면 밥 먹지 말라는 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뭐 숨 쉬지 말아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러면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둔다든가 신호등을 만든다든가 해야 되는데 자전거를 여성은 타지 마라. 그래도 안 탔어요 아무도? 탈 수가 없죠. 아니 근데 농촌에서는 조금씩 타는데 평양시에서는 적어도 한 명도 안 했습니다. 그렇지 못하지. 속당 나고 하니까 한 1, 2년 못 하는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대단한 오세훈만 사업 설계 잘해서 넘어가게 만들면 완전히 북한으로 러셀킹은 진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한계는 오세훈이라는 인물은 알겠는데 안 친해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 일단 만나야지. 영국으로 뭐 놀러 올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오세훈이 해외 자금 담당이어서 해외 출장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차에 러셀킹이 이 오세훈을 사기치기 위해서 어떻게 설계를 하냐면 아주 히든 정보를 꿀팁을 입수합니다. 오세훈이 해외 나올 때마다 수억씩 하룻밤에 카지노를 합니다. 그래서 러셀킹이 카지노를 찾아갑니다. 오세훈을 만나려고. 실제로 만나요. 밤새 카지노를 같이 칩니다. 그래서 러셀킹이 오세훈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북한 광산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스위스 코모더티 홀딩스 대표다. 라면서 오세훈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사기쳤을까요? 나는 기술이 있다. 너희 되게 좋은 거 많지. 우리 기술팀이 가서 조사해주고 매장량도 봐주고 파줄게.
아마 독점권을 자기한테 달라. 그러면 북한에는 모든 지하자원을 내가 전 세계에 다 팔아주겠다. 야, 싸게 냄새가 나는데? 다 비슷비슷한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는 못 판다. 그렇죠. 나는 팔 수 있다. 그렇죠. 영국이니까. 당시 이제 북한의 상황을 보면은 국제 제재를 당했잖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북한 스스로가 지하 자원을 밖으로 파는 것 자체가 금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인 내가 북한의 지하 자원을 개발을 해서 내가 전 세계에 팔아주겠다. 거기에 대한 뭐 커미션 얼마 정도 줘라. 그래서 우리가 나눠 먹자. 아마 이런 이야기가 가지 않았을까. 실제로 제안은 다 맞추셨어요. 북한의 광산 채굴권을 독점으로 나한테 달라. 그러면 내가 이거 아주 비싼 값에 다 팔아줄게. 그리고 광산 팔면 리베이트도 너네한테 줄게. 오세훈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는 제안인데 의심되잖아요. 내가 널 뭘 믿고. 그때 러셀킹이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사실은 너한테만 얘기해 준 건데 바레인 왕실 자산관리사야. 또 바레인. 광물 독점권, 광물 독점 채굴권 나한테 주면 우리 바레인 거액의 투자금을 북한에 투자해 줄게. 라는 사기를 치게 됐는데 그날 밤 오세훈이 러셀킹에게 홀라당 넘어가게 되는 거야. 말을 잘 알아보네. 근데 이제 북한의 광물 자원이 이제 3,000조? 뭐 그렇게까지 이제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오세훈이 아무리 파워피플이라고 해도 이 정도의 이제 일들 비즈니스가 성사가 되려면 결국 이제 김정일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그림에 해답이 다 나와 있는데 저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수영이라고 하는 김정은의 후견인 노릇을 한 대사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스위스에다 광물회사를 차린 거는 미끼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물회사니까 북한 광물하고 연관성이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오세훈이 만난다는 건 이건 김정일한테 직접 가는 통로를 만난 거예요. 직접 통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원래 직선으로. 북한 대사관 뭐 이런 시스템은 뭐냐면 대사관 주재관이나 외교관이나 대사가 이런 좋은 일이 2조 달러면 2조 달러 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나라의 부강 발전과 이런 혁명을 위해서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정일로서는 또 일단 또 그거 검토해보고 해봐. 그러면 검토는 누구한테 가겠어요? 오세훈은 정말 부자냐? 뭐 영국은행이 있고 뭐 이런 소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돈이 이게 김정은 일로서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뭐라고라 3,000조라 이러면 뭐 공화국이 아랍에미레 같은 공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라고라는 어디서 배웠어? 와, 그걸 하시네. 뭐라고라고라. 그래서 이렇게 김정일의 승인을 받으니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아니, 땅 파먹고 산다는 게 이거네.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이 러셀킹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사기 설계를 잘하는 거예요. 고양 박사님 말씀처럼 오세훈을 속이려 했지만 사실은 오세훈을 통해서 러셀킹은 김정일을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당시에 진짜 이건 팩트인데 오세훈이 김정일에게 직보를 했어요. 직접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가 근데 널 어떻게 믿느냐. 널 입증해봐라. 널 증명해봐라. 우리가 뭘 보고 너를 믿어야 하는데 너가 대단한 거 알겠는데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차일피일 알았어 하고 북한에서 날짜를 자꾸 미루죠. 영국에서는 계속 의심의 씨앗이 쌓여만 가고 있죠. 러셀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인 겁니다. 그때 사기 설계가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뭐요? 사기 설계. 북한에게 러셀킹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일단 이런 사기 주변에는요. 일명 바람제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제비 바람제비들이 필요한데 중동계의 어떤 연기자 뭐 이런 사람을 섭외해서 바레인 왕이 아들이다. 스마트라 하기하하미 스마트라 하기하하미 오일 머니가 하마라 하티 하라바 바람잡이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바람제비를 내세웁니다. 일단은 영국 사람 누군가를 내세웁니다. 바로 유명한 여기서 에릭슨 감독이 나온 거예요. 바로 여기서 에릭슨 감독이 나온 거예요. 에릭슨 감독. 너무 센데? 아까 그 축구단 그게 안 없어지고 살아있네. 야 깜빡 잊고 있었네. 영국 국가대표 감독 출신의 본인의 이제 단장이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구단의 단장. 에릭슨 감독을 내세우는데
북한이 그때 2010년이었던 건가요? 남아공 수밖에 월드컵에 없겠다. 모처럼 북한이 본선에 진출을 떡하니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김정일 입장에서도 야 우리 북한 대표팀이 월드컵에 말이야 본선에 진출했는데 좀 잘해봐서 좀 쭉쭉쭉 성적 나오면 좋을 거 아니야라는 초유의 관심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릭손이 러셀킹이랑 같이 북한에 간다면 북한에 가요. 에이, 말도 안 돼. 간다면 북한 입장에서 혹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무조건 혹하죠. 그거. 그러면 러셀킹 입장에서는 본인의 구단의 단장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뭐라고 꼬시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2조 달러어치의 광물 개발 독점권을 갖고 있는데 나랑 같이 평양 한 번만 갔다 오면 그 돈으로 다 구단에 투자하겠다. 라고 또 사기를 칩니다. 이거 1타 2피, 1타 3피예요. 그러네. 북한 입장에서는 에릭슨이 오니까 북한은 속죠. 구단 입장에서는 평양에서 광물 사업 독점권을 줬대. 라고 소문내기 딱 좋죠. 그걸 보고 있는 퍼스트 런던에서는 아, 저 사람 크게 사업가 많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다음 주면 돈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가속이네. 2009년 10월 러셀킹을 따라서 그 유명한 축구 명장 에릭손 감독이 평양에 갑니다. 그래서 그냥 간 것도 아니라 국빈 대접을 받고 가요. 그래서 국빈 대접으로. 그 이후에 에릭손 감독이 BBC와 그때의 일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가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사기꾼 맞아 이거? Time I've been in the club for months and I liked the players, I liked the staff, I liked the people working there. So I thought, okay, if this will help the club, I'm going. They used my name, of course they did, but at the end it became a big, big mistake. 아 이게 나중에 고백한 영상이에요. 네, BBC와. 회고록이네. 와, 러셀 리브더니 러셀 있다. I was in the palace there and they were handing over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so-called shares. I asked them how much that was and what was that. And what they told me was not million, it was billion of dollars. 와, 지금 뭐야, 진짜. 와. 저 영상을 보니까 이제 수수께끼가 좀 풀리는 게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 이제 열리기 1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북한이 남아공 월드컵에 지금 올라갔다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당시에 저 에릭son 감독이 북한 팀 감독으로 갈지 모른다 하는 루머가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 라고 했는데 그 뉴스의 이면에 저 사건이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에릭손이 북한에 갔으니 야 그러면 남아공 월드컵에 에릭손이 감독이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이때 에릭son 감독이 이제 북한에 갔었고요. 그리고 북한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북한의 월드컵 준비를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부탁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우리 축구공 몇 개 좀 해달라. 국가에서 축구 그리고 축구화 좀 지원해달라. 그리고 유럽의 코치진들을 이제 북한에 좀 보내달라. 그런 거를 이 에릭son 감독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에릭son 감독이 돌아와가지고요. 그 북한 대표팀이 유럽에 전지 훈련을 6개월간 할 수 있는 그리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북한이 아니죠. 북한은 선을 넘는 부탁을 합니다. 무슨 넘는 부탁? 선을 넘는 부탁. 월드컵 조추첨 사기를 좀 쳐달라. 야. 조추첨 사기를 좀 쳐달라. 야. 왜 그래? 아니 뽑는 거를 야. 창피하다, 창피해. 우리도 2002 월드컵을 우리도 치러봤지 않습니까? 조추첨하는 거 다 봤어요. 그리고 주택복권 방식으로 이 추첨을 하는데 이건 피파 회장이 와도 피파 회장 할아버지가 와도 조작이 안 돼요. 근데 당연히 에릭son 감독은 impossible이라고 했겠지요. 근데 북한은 그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고저고 뒤에 우리 위원장 동지께서 지원을 해주는데 왜 불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북한은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한 게 없지 않습니까? 뭐 다른 유럽 팀들은 돈이 없어서 1차전에서 브라질하고 붙습니까? 그거를 북한 당국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를 에릭son 감독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게 2010년도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면 김정일이 2008년도에 쓰러집니다. 뇌출혈로.
그래서 김정일이 쓰러졌다 일어나서 처음으로 본 게 김일성 종합대학하고 김책공업대학 축구 경기예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앓고 계신 장군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16강, 8강 올라가는 게 김정일로서는 병을 다 낫게 하는 이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게 그때 당시 약간 평양에서 이야기가 돌았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경쟁국들끼리 축구 순위 굉장히 중요해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10년대 북한도 올라갔으니 이게 뭔가 그 필적할 만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 거지. 맞아요. 아니 그래서 2010년 북한 월드컵 성적은 어떻게 됐어요? 조작 실패로 인해 가지고 브라질에게 2대1 패. 이거 잘했네. 브라질이랑 붙었네. 그런데 다음에 그 포르투갈 7대0. 진짜. 그래서 코트디부아르에게 3대0 패. 그래서 망했어. 야 조가 죽음의 조네 죽음의 조. 브라질, 포르투갈, 코트디부아르. 죽음의 조가 아니라 그저 죽음이야요. 에릭son 감독까지 동반해서 북한에 들어간 러셀 킹입니다. 이제 오세훈의 신임을 얻어내느냐 이게 궁금해요. 에릭son 감독을 이용한 작전. 네.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북한이 사인했어요. 사인했어요. 아까 사진에서 우리가 언뜻 지나갔는데 영상에서 이 러셀 킹이 김영남이랑 바로 옆에서 그러네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김영남이 명목상 국가 수반이에요. 저 그 자리는 김영남이 나온 게 아니라 사실 김정일을 대신해서 나왔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김영남의 뭐 이렇게 환대와 신임을 얻었다 그럼 얘기 끝난 거죠. 당시 러셀 킹 진짜 북한의 금, 석탄, 철광석 이 세 가지의 독점 개발권을 따내는데 성공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저 러셀 킹은 제가 보기엔 MI6의 제임스 본드예요. 그렇죠. 북한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영국의 고도의 첩보원인 거야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뭐 일사천리인데 완벽한데 아니 뭐 이게 결국 꼬리가 잡힌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들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북한과 영국 두 나라를 오가면서 국제 사기를 치던 러셀 킹 꼬리가 길면 이제 잡히기 마련인데 좀 황당한 것 때문에 꼬리가 밟혔습니다. 에? 또 뭐지? 이 엄청난 사기극의 막을 내리게 한 아주 물건이 있습니다. 특별한 물건. 그 특별한 물건을 이 스튜디오에 제가 공수해 왔습니다. 아니 뭐 광물 뭐지? 이게 좀 귀한 거라. 뭐지? 잠깐만요. 형 이거 좀 들어주세요. 계약서인가? 물건이 있던가? 물건이 있다. 진짜. 잠깐만. 우와. 힘 주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유요? 왜 우유? 생뚱맞는데요? 자, 과연 우유가 어땠길래 지금까지 걸리지 않았던 러셀 킹이 되성났을까요? 우유가 상한 우유 먹었나? 배탈 통기한 났어. 진한 났나? 우유? 뭐요? 아니 우유가 갑자기 왜 나와요? 뭐요? 일단은 그 노츠 카운티 구단으로 에릭son 감독이 돌아왔잖아요. 여느 날처럼 평소에 이제 구단에 출근을 해서 단장으로서 열심히 이제 근무를 보고 있었는데 에릭son 감독 눈에 믿지 못할 종이 한 장이 띡 눈에 띈 거예요. 이게 뭐야? 에릭son 감독이 이렇게 봤는데 우유 대금이 밀려? 구단 선수들 먹는 우유 대금이 밀렸다는 독촉장이 구단에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야, 이 러셀 킹 같이 북한까지 갔죠? 북한 간부들에게 막 주식 나눠주는 거 봤죠? 광물 투자 사인하는 거 봤죠? 이런 사람이 우유 대금조차 못 내서 밀려? 여기서부터 에릭son 감독이 싸다. 뒷골이 싸지. 이것 때문에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지. 시각을 바꾸면 다 보이지. 에릭son 감독에게 바레인 왕실 그 투자금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속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안 들어와. 퍼스트 런던 쪽은 어때? 봤는데 그 은행도 투자금이 안 들어왔다고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라고 에릭son 감독이 눈치채게 됩니다. 결국 은행 주주들이 대규모로 반발했고 구단 관계자들의 연쇄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결국엔 세계의 사기꾼 러셀 킹의 사기극이 이 우유 때문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셀 킹 어떻게 됐습니까? 뭐 이게 됐어요? 저도 궁금해서 현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사기극이 들통난 러셀 킹이 바로 바레인으로 도망쳤어요. 바로 바레인으로 도망쳐서 숨어 지내다가 결국 2019년 영국으로 소환돼요. 소환돼가지고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22년에 출소를 해요. 금방 나왔네. 어머 몇 년 살다 나온 거야 지금? 한 3년? 3년, 네. 오직 재미만을 위해 북한으로 뛰어든 두 남자가 있습니다. 두 청년의 대담한 사기 행각은 2016년 폴로 대회 참가를 위해 베이징까지 날아온 모건과 에반. 대회만 참가하고 곧바로 귀국하는 게 아쉬웠던 젊은 청춘들은 조금 특별한 여행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 바로 옆에 노스코리아 북한에서 골프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한 두 청년은 그 대회의 신분을 속이고 참가하기로 합니다. I had an anxious night the night before. Didn't get a great deal of sleep before I woke everyone up at about 2 a.m. and said, "Are we really doing this?" But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보고 싶었던 욕망에 사로잡힌 두 청년은 북한 측 대회 조직국에 메일을 하나 띵 보냅니다. 자신들이 호주 출신 골퍼이고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는 내용. initially, we just said we were a couple of Australian golfers, and they said you are the Australian team, and we sort of didn't say no. So we thought we better go along with this. 이들의 아주 사소한 거짓말은 큰 나비 효과가 되어서 큰 태풍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두 사람을 호주의 국가대표 골프 선수로 오인하고 대회 초청장을 보내준 것이죠. 국가대표로 또 왜 오인을 하니까? 그러니까 골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메일 해석을 잘 못한 거 아니야? 영어를 잘 해석을 안 되는 거예요. 골퍼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마 그런 거 아닐까?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베를린 국립음대 출신이라 그러거든요. 그 말 듣면 막 웃는 게 독일은 모든 대학이 국립대학이거든. 모든 대학이 근데 한국에서는 국립고래 그런 것처럼 느껴지잖아. 아마도 이제 호주 출신이다라고 하니까 북한에 사실 그렇잖아. 선수는 다 국가대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국가대표라고 그냥 착각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추어 대회인데 호주 출신. 그러니까 뭐 했냐면 이 기회에 이제 그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가비 면제하고 불러드린 겁니다. 하지만 에반과 모건은 장난기 가득한 20대 청년. 그렇죠. 자신들은 이 국가대표라고 아니라고 밝히는 대신에 호주 국가대표 골퍼로 변신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과연 가짜 국가대표라는 걸 들키지 않고 어떻게 북한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자격증을 위조했나? 아닙니다. 대회 수상 경력. 수상 메달 같은 걸 하나 메고 들어가나요? 성주 씨가 지금 오늘 그 입은 옷과 좀 약간 살짝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녹색 어머니? 이 폴로 선수 두 명이 호주 국가대표 골퍼로 변신하기 위해 첫 번째로 선택한 방법은 바로 유니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야, 이 두 사람은요 베이징에 있는 양복 가게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셰셰, 니시 팔로마, 셰셰. 밥 먹었냐? 양복 가게들을 뒤지기 시작하면서 호주 국가대표 상징인 초록색 자켓 위에 호주 문양까지 새겨서 간의 수공업 호주 국가대표 유니폼을 탄생시켰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바로 저 양복. 대박이다 진짜. 재밌다. 폴로 앤 골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밑에다 저 문장을 써놓은 것도 보니까 말하자면 나중에 잡혀도 우리는 폴로 선수다. 우리 폴로로 간 거다 우리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요. 아니 저거 북한 당국이 정말 골프의 골자도 모른다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지금 저 그린 자켓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뭘 지금 따라한 거냐면 마스터스 골프 대회 우승자가 있는 그렇지. 타이거 우즈가 입었던 그렇죠. 우승자에게 준. 저 아무나 못 입어요 저거요. 마스터스 골프 대회가 이제 매년 열리는데 주최 측에서 1년에 딱 100명만 초대를 해요. 아무나 못 들어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가입하고 싶었지만 계속 못 들어갔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저 그린 자켓 같은 경우에도 그 해 해당 연도의 우승자가 이거 입어요. 그래 내년에 또 내년 우승자가 나오겠죠. 이거는 그 클럽에 기증을 합니다. 영구 박제가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 그린 자켓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번 연도 우승자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왜 북한 당국이 몰라요? 내가 북한이 좀 한심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누가 우승자고 그린 자켓인지. 그리고 골프는 절대로 실력을 속일 수가 없는 스포츠예요. Well, I got the largest ever created green jacket in Beijing.
we had to pay a surcharge because there was the extra material. And I don't know how convincing these are. My stitching hasn't really. I don't know how convincing these are. My stitching hasn't really. 전 세계 뉴스에 뜬 김정일의 골프 실력이 대박이었어요. 맞아요. 김정일 골프 실력. 하루에 이글 뭐 10개, 머리널 20개 그래가지고. 세계 1인데? 예. 전체 18호를 38타인가 친 기록이 있어요. 71타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뭐 아무튼 철저하게 지금 사기칠 준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북한을 속이기 위해 준비를 끝낸 두 사람. 간의 수공업 국가대표 재킷을 입고 평양에 도착. 혹시나 들킬까 두려운 마음으로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데 그들을 본 북한 입국 심사자들의 반응은 박수. 웰컴 투 노스 코리아요. 어서 오시라요.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아무런 의심 없이 북한 입국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국가대표 유니폼 덕분에 무사히 북한에 들어온 두 사람은 계획대로 아마추어 챔피언십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평양 골프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곳엔 강큰 호주 청년들도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걸리지. 이제 자격증 내놔.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자격증? 입구에서 너네 스포츠 골프 같은 거? 쳤다라는 거 다른- 확인해보자. 다른 나라 선수들이 왔나? 진짜 국가대표들이 와 있었나? 골프장에 갔는데 보이부 사람들 딱 기다리고 있던 거야. 시뻘건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시뻘건 거? 시뻘건. 바로 시뻘건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시뻘건 거? 시뻘건. 바로 시뻘건 레드카펫. 레드카펫. 아마추어 경기에 국가대표가 온다고 하니까 그들만을 위한 레드카펫을 쫙 깔아놨어요. 골프장에?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맞습니다. 당당하게 북한의 VIP 대접을 받으면서 이 대접을 아주 그냥 즐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이메일 하나 보내고 녹색 자켓 걸쳤다고 레드카펫 깔아줄 정도로 북한이 그렇게 어수룩한 나라입니까? 근데 북한은 어쨌든 외교부는 많은 사람들을 참가시켜야 되잖아요. 뭐 김정일 동지가, 뭐 김정은 동지가 이런 거를 했는데 이 나라 쭉 왔다. 그럼 외교부가 칭찬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다 북한이 약간 외국인 대우를 좀 잘해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그것이 아프리카에서 왔던 중동에서 왔던 간에 척 뭔가 가이드만 붙으면 다른 사람들 다 길을 비키고 그러는 시스템이야. 그런데다가 그 나라의 깊이 내부를 몰라. 그냥 신문에 나오고 이런 것들로 정세를 종합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호주 대표 자켓까지 있는데 그걸 믿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그 관문을 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관문만 넘으면 외국인이면 그냥 맞다. 이게 유니폼 효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유니폼은 아닙니다만 비슷한 어떤 효과를 직접 본 게 뭐냐면 제 후배 중에 이렇게 머리 숱이 없는 친구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놀러 갔다가 산 저 위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자 이렇게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다 보면 이제 중간에 차가 못 들어가는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차를 돌려야 되는데 못 들어가나요? 라고 했는데 창문을 딱 내리는 순간 들어가십시오. 스님으로 들어갔어요. 우린 왜 들어가도 되지? 끝에 절이 있는 거야. 머리. 입구에 있던 이 친구가 이 후배 머리만 보고 스님이라고 생각하고 올려보내준 거야. 보여지는 게 진짜. 이런 유니폼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두 청년은요. 자 이제 대회 나갑니다. 이제 골프 실력만 안 걸리면 돼요. 그거는 안 걸릴 수가 있나? 아프다고 하든지. 그렇지. 아프다고. 이거? 이거 안 치면 돼. 손 아프다고 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이 먼저 쳤어요. 에반과 모건, 호주 국가대표 골퍼들이 나설 차례예요. 모두가 다 숨죽여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처음 방문한 호주의 국가대표 골퍼들의 첫 완전? 티샷을 기대하면서 보고 있어요. 와, 숨죽이고. 그런데 에반과 모건이 폴로 선수였죠. 어떻게 쳤을까? 본인들의 입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북한 캐디하고 대박이다. At what point did the North Koreans spot the fake? I think they saw through our story on the first tee when they gave us a bit of a clap and went representing Australia, Evan Shea, and I stepped up to the tee and hit it straight into the drink.
취해서 음료수를 마셨다고요? He lasered 3 balls into the drink off the bat. How much golf do you guys actually play at home? Are you any good at all? I think I'd probably played 18 holes total. Over the years, so not a great deal. We normally get to sort of 3 or 4 holes in and end up at the pub soon after. 저 폼이 어색하잖아. 미치겠다. 5m 갔어. Needless to say, there were no holes in one. It didn't take officials long to realise they were rookies. I hit 120, which apparently is not very good, and she thought it would bring great shame on my family. 와. 첫 티샷에 음료수를 마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KD한테 면박까지 당하게 되잖아요. 와, 이 정도면 들킨 거 아닌가? 그렇죠. 뭐 어설픈 골프 실력 때문에 정체가 들통나게 바로 일보 직전 하지만 두 사람의 특기가 바로 또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대놓고 북한을 속일 만큼 간 큰 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골프장 컨디션이 왜 이래요? 시차 때문에 컨디션 아주 별로예요. 이렇게 능청스럽게 남 탓을 시전합니다. 게다가 둘의 사기극을 하늘도 도왔으니 바로 대회 꼴찌를 피한 것이었습니다. 꼴찌를 피했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85명의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여를 했는데 대꼴찌는 그 네팔 대사 15살. 딸이 아이 15살짜리 여자아이가 이제 85등. 그리고 이 친구들이 83등과 84등을 한 거죠. 꼴찌네 거의. 네, 그리고 골프를 치면서 계속 캐디한테 면박당했대요. 골프 선수 맞냐고. 그러면서 이제 물론 잘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골프를 치고 뭐 각국 세계에서 오는 아마추어 선수들하고 사진도 찍었다고 합니다. 자, 120 타면 어느 정도 실력인지. 그러니까 120 타면은 연습에서 처음 나가면 이제 치는 딱 스코어거든요. 평양 가서 머리 올리고 왔네. 그렇죠, 머리 올리고. 그 말 하는데 처음 나갔을 때. 처음 나간 사람이 120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거고요. 경기 진행이 안 돼요. 그렇죠. 120개 치면요. 공 찾으러 다니다가 시간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캐디가 저렇게 질타를 준 이유는 단순하게 못 쳐서뿐만이 아니라 공 찾느라고 저 캐디 아마 저랑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질타를 하지 않았나. 가운데로 안 날아가죠. 근데 간이 크다. 배 밖으로 나왔다 진짜. 간이 커요.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정말 누가 봐도 골프를 처음 치는 사람이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무사히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까? 골프 대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튀어야 되잖아요. 안 가요. 북한에 머뭅니다. 거기 뭐 했을까요? 북한에 있으면서? 관광을 엄청 그렇죠. 관광을 했어요. 사실 이 골프 대회 상품 자체가 영국 여행사에서 만든 5일짜리 패키지 여행 상품이에요. 3일 동안 이제 북한에 머물면서 관광을 다닙니다. 북한 당국이 기사 딸린 차까지 내줘요. 꼴찌한테. 그러니까. 그리고 여행 관광을 다니는데 만수대 김일성, 김정일 동상 방문해서 꽃다발까지 놓고 또 평양 곳곳을 다니면서 인증샷까지 찍습니다. 자랑스럽게. 사실은 북한에 가면 뭐 웬만한 관광 코스로 가면 버스를 타고 다녀요. 근데 이 친구들은 둘만을 위한 벤츠를 타고 다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호주 골프 대표 선수잖아요. 그 나라를 대표하잖아요. 잘해줘야지. 거의 외교관 수준이잖아. 끝까지 그냥 가는 거야. 그렇지. 중간에 잘못 굴러가서 잡히고 이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네. 일이 커지네도. 잘 속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잘 속아준 덕분에 국가대표 골퍼로서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무료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짜로 최고의 VIP 대우를 즐긴 뒤 무사히 호주로 귀국한 두 남자. 지금까지 북한을 속인 최대의 희대의 사기꾼 소개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기 행각 어떻게 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본인들이 호주에 왔어요. 근데 너무 신나. 북한을 속였어. 공짜로 여행했어. 골프 쳤어. 입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호주 뉴스에 출연해서 내가 북한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 그리고 북한의 이 보안 시스템이 너무 허술하더라라는 걸 줄줄이 다 떠든 거예요. 본인들이 그 덕분에 북한이 전 세계 당시에 망신을 샀습니다.
Thankfully, Morgan and Evan are now home safely. They're with us now. Lads, first of all, I'm going to... Where we were greeted as heroes with our Australian capital. They put us up in a pretty flash hotel right in the centre of town that was surrounded by a lake, so you couldn't get away. And it was a 30-storey hotel, and it was coincidentally every single person was on level 26. And they had one bar downstairs that they reckon was pretty popular with locals, but we didn't meet any of them. The pair had to hand over their passports to get into North Korea, but they say they had no troubles leaving the secretive state after their antics. I think their internet access is pretty limited in North Korea, so they didn't really have too many opportunities for research there. 검색이 안 되니까. 열어 죽었겠다. 예, 아니 이렇게 진짜 이 사기 행각을 어떻게 보면 국제 뉴스에서 이렇게 막 떠올려도 되는지도 너무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에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냥 떠난 것도 약 올릴 텐데. 그렇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일반인에게 하나 국가가 좀 농락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는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에게 아주 공식적으로 뭐라 그러겠냐면 다시 왕복해라. 근데 우리 방송에 나와서 생중계로 우리 인민에게 사과하라 이걸 요구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사과하러? 절대 안 가시죠. 이 사람 당연히 안 간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북한에 간다면 거기서 이제 바로 잡혀가지고 몇 년 또 중노동 할지도 모르는데 거기 우리가 왜 가겠느냐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북한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당연하게 이게 사과하라는 말은 미끼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만 하면 이제 들어와서 너희 사과해라. 좋게 이제 불러들여서 이제 감금을 하고 약간 북한 법으로 이제 사기죄에 해당하는 그런 북한 법에 준한 처벌을 내렸을 것 같아요. 노동교화형 한 10년쯤 가지 않았을까요? 뭘 찍어왔어 우리가 또. 재밌겠다 내려오면. 2002년 8월 평양의 대외보험 총국. 대외보험 총국은 외화벌이 기관으로서 김정일의 금고 역할을 맡고 있는데 네, 전화 받습니다. 네, 장모님 어디 오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장군님 아들이 오신대요. 난 장모님이 오신다는 그거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광입니다. 누군지 궁금해. 누구야? 진짜 궁금하다. 어머머머머. 오히려 장군님 아들이네. 여기 장군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모심 준비됐는가? 거미라서. 동문입니까? 그런데 말이야, 동문회 말이야, 이거 어떡하자는 거야, 이거? 벽지, 핵가르치, 천정도 엉망이고 이래갖고 우리 장군님 여기에 모실 수 있겠어? 목소리 너무 좋다. 내가 동문회한테 고급자재 보낼 테니까 외화 2장 준비하라. 네, 두 장 말입니까? 목말이야, 뭐 하자는 기가? 장군님 모시기 싫어?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빨리 준비하라. 근데 위력이 잘하네. 목소리가 장난 아니다. 분위기 있어. 위력이 정확해. 위력이 연기하겠는데? 제대로네. 장군님 현지 지도 준비에 도움을 주겠다며 $2만 가져간 장군님 아들.
네, 전화 받습니다. 장군님 서기실입니다. 곧 장군님 아들 모시고 방문하겠습니다. 네? 방금 왔다 가셨는데? 처음 전화 드린 건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오, 재밌어. 끝이에요? 더 보고 싶었는데 여기 끝이야? 그니까. 그러니까 간도 큰 누군가가 무려 장군님, 즉 김정일의 아들을 사칭해 북한 당국의 돈을 훔친 건데. 우와, 간 크다. 그런데 말이야. 오, 비싸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김부자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북한에서 어떻게 대체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나온다. 북한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기 사건. 장군님을 모시고 오겠다며 2만 달러를 가져간 장군님 아들의 정체. 바로 평양 조명기구 공장의 청년 동맹 위원장. 그는 어떻게 장군님 아들이 될 수 있었을까? 외화벌이 기관에 달러가 많다는 걸 알게 된 범인.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진짜 잘한다. 그렇지. 이거야, 이거. 네, 여기 장군님 서기실입니다. 먼저 대외보험 총국장에게 거짓 정보를 흘린 범인. 그리고는 김정일 아들의 얼굴이 베일에 쌓인 점을 이용해 장군님 아들 행세에 나선 것이다. 하긴 CCTV도 없으니까 북한은 못 찾겠다. 문제는 김부자만 타고 다닌다는 고급 승용차였는데 범인은 이마저도 간단하게 해결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운전경 나 중앙청에도 멘트선데 10달러 줄게. 저 앞까지만 데려다 주면 안 되나? 아하. 저게 가능해?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통해 범인은 감쪽같이 장군님 아들 행세에 성공한 것이었다. 야, 뛰는 거 뭐래? 어머나. 야, 참 쫄랑댄다, 야. 너무 잘한다. 연기 진짜 잘한다. 이렇게 사기를 쳤네. 아유. 이야. 지금 놀라운 거는 위력의 연기력은 뭐 대단한데? 감사합니다. 제가 버는 내내 오그라들어가지고. 아니 너무 잘했어요. 근데 장군님 그 진짜 하늘과 같은 존재인데 강미진 기자님 이 사칭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 2004년 당시에 통일전선부에서 이제 직원으로 근무하던 한 탈북자의 증언입니다. 그 증언에 의하면 2002년에 이자 그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어떠한 사람이 외화가 가장 많이 있는 그런 기간을 타겟으로 삼고 이제 사기를 치려고 계획을 하죠. 그래서 그 계획 타겟이 국제보험회사입니다. 그 사기꾼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현지 시찰 나가기 전에 장군님 자제분께서 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보험 청구에서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생각 없이 장군님 자제분이라니까 일단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216 벤트라는 거는 중앙당 고급 간부들만 타는 벤트였어요. 근데 그 중앙당 청사 앞에 있는 그 차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간부들이 회의를 들어가면 오래 있는다는 걸 하니까 다 사기를 치려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걸 다 조사를 한 상태에서 들이쳤는데 아이를 이렇게 어처구니도 없게도 이 사람은
2만 달러를 이제 그 들어가서 얘기한 대로 딱 준비를 해서 줬어요. 주고 이제 바로 얼마 안 지나서 이게 불장이 났거든요. 원래 공표를 냈다고 합니다. 이제 각 기관들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 그렇게 하고 달러 번호를 추적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달러를 쓰지 못한 거죠. 그때 지금 같았으면 좀 썼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북한에서 달러가 이제 막 성행이 되게 평양시에서도 사용이 안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달러를 잠재우고 있다가 저게 이제 결국 잡힌 거죠. 잡혔어요? 달러가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잡혀서? 여러 가지 후문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유야무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잘 모르겠지 네. 뒤는 어떻게. 아니 근데 저도 약간 그 장군님 말들 얼굴 잘 모르니까 저도 왠지 믿었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근데 보니까 범인이 이제 그 타겟한 곳이 대외 보험 청구기요. 거기 어떤 곳이에요? 일단 뭐 보험 회사기 때문에 보험과 관련한 그런 업무를 봅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에다가 어떠한 뭐 투자를 하겠다 내지는 어떤 그 개발 지역을 개발하겠다 이러면 그 상대 건설사가 북한 보험 회사에 보험을 둡니다. 그럼 보험을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돈을 벌고 반대로 북한이 다른 나라 외국배에 선박하고 이제 교류를 하게 되면 보험을 둡니다. 그렇죠. 그게 보험을 들어서 배가 만약 경우에 무슨 일본 어느 항에 나갔다. 그렇게 되면 그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도적인 보험도 받아내고 중앙당 39호, 38호실이 김정은 직계 가족의 비자금 관리실이거든요. 네. 거기에 돈이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보험 청구 대단한 데네. 그죠? 그렇죠. 외화가 가장 많은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사기가 먹혔던 게 북한의 그 김정일의 어린 시절 뭐 혁명활동 그 교과서에 나와요. 항상 해외에 그 순방을 갈 때 오보이 수령님께서 가실 때는 수령님이 다니셔야 될 그 길을 먼저 장군님께서 돌아보시고 시찰을 하시고 그다음에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만이 수령님께서 가시게 했다. 이처럼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분이 바로 우리의 장군님이시다.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장군님이 자제분이 이렇게 먼저 오시는구나.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보험 청구에 제 친구가 거기 핸드폰 보험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돈을 되게 많이 주고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외라는 글자가 붙었잖아요. 대외 보험 청구 가면은 외화벌이를 많이 해서 되게 돈 많은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정말. 아니 근데 범인을 태워준 그 운전기사는 간부 소속이 아닌가요? 그렇게 막 이렇게 태워줘도 되나요, 그러면? 2000년 초반이잖아요. 2002년이면 그때 당시 북한 모든 그 경제 상황이 지금같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들도 중앙공급 체계에서만 딱 살았을 때고 그리고 높은 간부 216차를 타게 되는 그 운전기사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는 공급만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10달러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10달러에 쉽게 유혹이 될 수 있을 만한 그 처지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속지 않았을 건데 높은 급의 간부의 그 기사였기 때문에 속은 거죠. 남인희 씨 인기 많아요 거기 운전하는 분들?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냥 새끼 간부라고 그래요, 운전수 보고. 그럼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간부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그 운전수가 옆에서 다 보좌하고 눈 감아주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만 하면 정말 신분 상승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거지. 그런 직업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에도 저희 밑에 집에 아빠가 운전수하고 엄마는 집에서 쉬셨어요. 주부를 하셨는데 저희 집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위급 운전기사 인기가 많다는 거네. 엄청. 근데 계속 듣다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김 부자는 어떻게 보면 진짜 신적인 존재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그 이름도 똑같이 못 짓게 하고 생일도 태어났는데도 다른 날로 바꿔야 될 정도로 신적인 존재인데 야 이걸 사칭을 했다. 정말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근데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평양에서 있었는데 그거는 김정일이 대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현지지도 간다던가 기록영화를 찍는다던가 때 그 사람이 다 했어요. 그래 평양 백화점에 뭐 내가 사칭을 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장군님 복을 입고 그대로 그 차림으로 딱 가서 뭘 이렇게 하겠다니까 그 평양 백화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장군님께서 수행원들이 없이 왔다. 그래 저급당 비서가 저리 중앙당에다 직보를 한 겁니다. 왜 장군님인데다가 이렇게 수행성원 없이 보내는가 하니까 야 이게 뭐야 옷에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 북한 사람들이 알았어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진짜 대역이 있구나. 어디를 시차를 갈 때도 김정일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대역이 가는구나 하는 걸 주민들이 알게 됐어요. 아니 저는 저거 들었습니다. 장군님 대역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어디 무슨 비료 공장을 시찰하는 것과 동시에
군부대를 시찰했습니다. 장군님이. 그래서 장군님 우리 부대에 오셨었는데 어떻게 거기가 있었나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히틀러가 대역이 있었다는 것처럼 우리 장군님도 대역이 있구나 했던데 요걸 잠재우려고 정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장군님은 천지전능하신 분이라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면 바다 위도 걸으시고 하늘 위도 걸으시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한테 노래가 있잖아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전하를 쥐락펴라 주령님 쓰시던 축지법 오늘은 장군님 쓰신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전하를 쥐락펴라 방산천리 주름 잡아 장군님 가신다 수령님 쓰시던 축지법 오늘은 장군님 쓰신다 성주도 쓴다는 것 같은데 미국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왜냐하면은 그 수령을 함부로 언급하고 수령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 사회가 수령보다 돈이 먼저다라는 그런 사회적 그런 뭐 통념이 지금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머리가 비상한 사기꾼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절묘하게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죠.